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여러분도 운동하면 기분 좋아지는 걸 많이 느끼실 텐데요. 뇌 속에서는 정말 복잡하고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죠. 이게 무슨 화학물질들의 교향곡 같다고 할까요? 그 시작은 역시 엔도르핀일까요? 네, 맞아요. 엔도르핀은 흔히 우리 몸의 천연 진통제라고 불리죠. 운동 중에 느끼는 좀 힘든 느낌이나 통증을 줄여주려고 뇌에서 분비되는데 이게 때로는 모르핀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아, 정말요? 네. 흔히 러너스 하이라고 부르는 그 행복감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엔도르핀 덕분입니다. 운동할 때는 평소보다 5배 이상 분비량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5배나요? 와, 통증을 잊게 해주는 걸 넘어서 아예 행복감까지 준다니 놀랍네요. 그럼 행복 호르몬이라는 별명 있잖아요. 세로토닌. 이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건 좀 안정감과 관련이 깊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의 평온함, 그리고 뭐랄까, 긍정적인 기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음, 근데 흥미로운 점은 단 10분 정도, 그 정도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이 세로토닌 수치가 올라가서 바로 기분이 좀 나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10분이요? 네. 심지어 운동할 때 해마에서 나오는 그 MIF라는 특정 단백질이 있거든요. MIF 단백질? 네. 그 단백질이 세로토닌 분비를 직접 돕는다는 그런 세부적인 기전도 요즘 밝혀지고 있습니다. 10분만 움직여도 기분이 나아진다니, 와, 이건 정말 실용적인 정보인데요. 그럼 이제 의욕을 좀 샘솟게 하고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은 어떻습니까? 이건 운동 끝나고, 해냈다 하는 그 성취감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도파민은 동기부여, 보상, 즐거움의 핵심 신경 전달 물질이죠. 운동 목표를 딱 달성했을 때 느끼는 쾌감이나 운동 후의 그 상쾌함, 이게 바로 도파민 시스템 활성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아하.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요. 다만 이게 엔도르핀처럼 좀 강한 쾌감을 주다 보니까 지나치면 아시다시피 운동 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외에도 엔도카나비노이드라는 물질도 행복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요. 또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은 특히 요가나 명상 같은 좀 차분한 활동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통해서 신경계를 안정시켜서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 전환을 넘어서 운동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뇌구조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더 건강하고 똑똑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뇌에 비료 같은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BDNF입니다.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라고 하는데요. 뇌의 비료라는 별명이 정말 딱 맞아요. 신경세포가 살아남고 또 성장하도록 돕고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뇌가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능력.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죠. 이걸 촉진하는 핵심 단백질입니다. 와, 신경 가소성. 네. 특히 학습이나 기억, 감정 조절에 아주 중요한 뇌 영역인 해마에서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뇌가 스스로 더 좋아지도록 돕는 비료라니, 와, 진짜 중요하군요. 그럼 이 BDNF를 늘리려면 어떤 운동이 효과적일까요? 유산소? 근력?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특히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BDNF 수치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요. 네, 운동은 BDNF 자체의 생성뿐 아니라 BDNF가 달라붙어서 작용하는 그 수용체 있잖아요. 그 발현도 늘려서 뭐랄까 비료가 뿌려졌을 때 더 잘 흡수되도록 돕는 셈이죠. 효율을 높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효과 덕분에 꾸준한 운동은 우울증 같은 데서 관찰되는 해마 위축을 개선하고 관련 증상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로토닌과도 이게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하고요. 음, 물론 비료 효과라는 게 그렇듯이 단발성이 아니라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계속 뿌려줘야죠. 그렇죠. 꾸준함. 스트레스 해소에 운동이 좋다는 건 거의 상식처럼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겠죠? 스트레스 호르몬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스트레스 호르몬의 대표주자 코르티솔 조절 능력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막 격렬한 운동 직후에는 코르티솔 수치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는 있어요. 오히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장기적인 효과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평상시에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주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 자체를 뭐랄까 덜 민감하게 만들어줍니다. 둔감하게 만들어주는 거군요. 그렇죠. 마치 반복 훈련을 통해서 스트레스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몸을 단련시키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반대로 너무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 반응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무조건 힘들게 오래 하는 게 좋은 건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강도의 운동을 너무 오래 지속하거나 아니면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우리 몸은 이걸 만성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코르티솔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력 운동 같은 경우 한 번에 한 60분에서 90분 정도가 적절하고 그 이상 지속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운동 사이사이에 충분한 휴식으로 몸이 회복될 시간을 주는 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휴식의 중요성. 그리고 덧붙이자면 인공적인 환경보다는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점도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입니다. 오, 자연 속 걷기. 확실히 그럴 것 같네요. 근데 이 모든 긍정적인 효과들을 알면서도 막상 운동을 시작하거나 꾸준히 이어가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께는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시작이 반이라는데 그 시작을 어떻게? 가장 중요한 건 완벽주의를 좀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막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하루에 한 10분, 15분 정도 짧게 걷는 것처럼 아주 작고 단순하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네, 중요한 건 움직이는 행위 그 자체가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다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초기에는 운동의 강도나 시간보다는 매일 꾸준히 한다. 이 규칙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 꾸준함이 핵심이군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겠죠. 억지로 하는 운동은 뭐 결국 지속하기 어려우니까요. 물론입니다. 자신이 진짜로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게 춤이든 등산이든 자전거 타기든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의 목표를 너무 체중 감량이나 근육 증가 같은 어떤 신체적인 변화에만 투기보다는 운동 후에 기분이 얼마나 상쾌해지는지, 스트레스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같은 그런 내면의 긍정적인 변화에 주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분 변화에 집중하라. 좋은 팁이네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운동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사회적 유대감 속에서 같이 움직이면 엔도르핀 분비가 더 촉진돼서 운동이 덜 힘들고 더 즐겁게 느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오, 같이 하면 더 좋다. 네. 그러니까 조급해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거기서 거북이처럼 그냥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정신 건강을 위한 운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딱 굳고 마음 불안해지고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HPA 축이라는 실제 경보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라면서요. 이게 과하면 좀 문제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HPA 축이라는 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을 막 내보내는 일종의 비상 시스템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켜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만성 스트레스가 되면 면역력도 좀 떨어지고 잠도 잘 못 자고 몸 전체 균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인 건 운동이 이런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을 좀 건강하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죠. 운동이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을 훈련시킨다고 볼 수 있어요. 꾸준히 운동하면 평소 코르티솔 수치도 좀 안정되고 스트레스 받을 때 호르몬 반응이 너무 과하게 나오지 않도록 조절해 주거든요. 스트레스 자체에 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확 좋아지는 게 그게 그냥 느낌만이 아니었군요. 네네, 과학적인 근거가 다 있습니다. 운동하면 그 러너스 하이 만드는 엔도르핀 이것뿐 아니라 기분 조절하는 세로토닌 또 의욕을 주는 도파민 이런 신경 전달 물질 분비가 확 늘어나요. 이런 것들이 바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와, 그럼 이게 뇌에도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겠네요. 뭐 기억력이나 이런 거에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BDNF라고
뇌 영양제나 뇌 비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이게 잘 나와야 뇌세포도 건강하게 자라고 서로 연결도 잘 돼서 학습 능력이나 기억력이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가바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뇌를 좀 진정시키는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운동, 특히 요가 같은 거 하면 이 가바 수치가 올라가서 불안감을 줄여준다는 연구도 있고요. 이야, 단순히 기분이나 뇌기능 이걸 넘어서서 우리 몸의 그 자동 조절 시스템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막 긴장하게 하는 교감신경이랑 반대로 좀 풀어주는 부교감신경, 이 균형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성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계속 흥분시켜서 몸을 지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규칙적인 운동, 특히 요가나 명상처럼 호흡이랑 움직임에 집중하는 활동들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이 균형을 다시 찾아줘요. 이걸 심박변이도, HRV라고 부르는 지표로 볼 수 있는데요. 심장이 얼마나 유연하게 뛰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HRV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회복력에 좋다는 신호인데 요가나 필라테스, 아우토겐 트레이닝 같은 이완 훈련들이 다 HRV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진짜 신체적인 변화도 큰데 심리적인 효과도 무시 못하겠어요. 운동 목표 같은 거 딱 이루면 나도 되네? 하는 그런 자신감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런 성취감이나 자기 효능감, 또 내 몸을 내가 조절하고 있다는 그 통제감,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어떤 심리적인 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그걸 길러줍니다. 이게 운동할 때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삶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정말 효과가 다양하네요. 그럼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효과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걷기, 달리기, 자전거 이런 것들은 엔돌핀 분비를 촉진해서 비교적 빠르게 기분 전환하고 불안감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에요. 리듬감 있는 움직임 자체가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근력 운동은요? 헬스장에서 막 무게 들고 아니면 집에서 스쿼트하고 그런 거요? 근력 운동. 이건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크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좀 우울한 느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뇌 비료, BDNF 분비 촉진 효과도 물론 있고요.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은 좀 다른 느낌이죠. 몸과 마음을 같이 다스리는? 그렇죠.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심신수련은 호흡 조절, 또 명상적인 움직임 이런 걸 통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고 HRV 개선하는 데 특히 강점이 있어요. 가바 수치를 높여서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는 효과도 크고요. 형제에 집중하면 마음 챙김 능력 이것도 키워주고요. 태극권이나 명상, 아우토겐 트레이닝 같은 다른 심신수련법들도 다 비슷한 원리로 스트레스 완화에 기여합니다. 결국 하나가 딱 정답이다 이건 아니군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나 뭘 좋아하는지에 따라 골라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안감이 좀 심하다 싶으면 차분하게 반복하는 유산소 운동이나 요가, 명상 같은 게 마음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좀 무기력하고 에너지가 없다 싶으면 활력을 주는 유산소 운동이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근력 운동이 더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건 그냥 일반적인 경향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뭘 할 때 즐거운지,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좋은지, 여럿이 하는 게 좋은지, 실내인지, 야외인지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요. 특히 그 자연 속에서 하는 녹색 운동이라고 하죠. 이게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더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막 운동을 좀 시작해볼까 하는 분들은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막막할 수 있잖아요. 일단 현재 건강 상태를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원래 질환이 있다면 전문가랑 먼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막 거창하게 목표 잡기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꼭 준비 운동이랑 정리 운동을 포함시키는 게 좋아요. 걷기나 맨몸 스쿼트 아니면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요가 동작부터 시작해보세요. 완벽하게 하려는 부담보다는 그냥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운동일지를 써보거나 친구랑 같이 하는 것도 동기부여에 좋고요. 그리고 충분히 쉬는 것도 운동 효과를 높이는데 꼭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리해보면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직접 조절하고 자율신경계 균형도 맞춰주고 심지어 심리적인 회복 탄력성까지 키워주는 정말 강력한 방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산소, 근력,
또 요가 같은 심신수련, 이런 다양한 운동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을 주니까요. 여러분의 상황과 또 취향에 잘 맞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은 이미 생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걸 넘어서 스트레스에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미리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예방적인 역할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불안할 때 있잖아요. 그 숨 막히고 가만히 있기 힘든 경험? 네네.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호흡은 빨라지고 온몸에 힘이 팍 들어가고. 그렇죠. 그게 우리 몸의 그 비상벨 같은 거예요. 투쟁 도피 반응. 아, 투쟁 높이 반응이요? 네. 스트레스 상황에서 교감신경계가 확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네. 근데 다행히 우리 몸에 또 안정 스위치 같은 게 있어요. 안정 스위치요? 네. 바로 의식적인 심호흡인데요. 이게 그냥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부교감 신경계를 탁 키는 거예요. 아, 숨 쉬는 것만으로요? 네. 그래서 과열된 교감신경을 좀 진정시키고 심장박동도 좀 차분하게 만들고 호흡 패턴도 다시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고요. 그럼 몸이랑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조절할 수 있네 하는 그런 통제감 같은 것도 생기고요. 오, 통제감 중요하죠. 네. 이걸 꾸준히 연습하면 불안한 상황에 몸이 너무 예민하게 막 과하게 반응하는 것도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숨쉬기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그렇게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거요? 그럼요.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요? 네. 특히 걷기나 뭐 가벼운 달리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리듬감 있는 유산소 운동이요. 아, 걷기나 달리기. 네. 그 규칙적인 움직임 자체가 사실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냥 걷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요? 그렇죠.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내 숨소리 같은 아주 단순한 감각이에요. 집중을 하다 보면 머릿속이 복잡했던 게 좀 가라앉는 약간 움직이는 명상 같달까요? 오, 움직이는 명상. 재이는 표현이네요. 네. 그리고 몸이 좀 적당히 피곤해지면 그게 또 정신적인 긴장 푸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아, 그렇군요. 그냥 느낌만이 아니라 이게 과학적인 근거도 있다면서요? 그럼요. 아주 확실한 근거가 있죠. 그런 리듬 운동이나 심호흡은 실제로 우리 뇌파에 영향을 줘요. 뇌파요? 네. 뇌파를 좀 편안한 상태, 그러니까 휴식이나 안정 상태를 나타내는 알파파, 아니면 더 깊은 이완 상태인 세타파 상태로 유도를 해요. 아, 이게 뭐로 의미하냐면 불안할 때 계속 돌아가는 그 걱정 회로 있잖아요. 전문 용어로는 뭐 DMN이라고 하는데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 활동은 줄어들고 반대로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는 집중회로, 이건 TPN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더 활성화되는 거죠. 걱정은 줄고 집중은 늘고.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외부의 어떤 차분한 리듬에 뇌파가 같이 따라가는 뇌파 동기화라는 현상도 있어요. 이것도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고요. 와, 신기하네요. 뇌파까지 바꾼다니. 네. 그리고 뇌 속 화학 공장에서도 변화가 생겨요. 화학 공장이요? 네. 비유하자면요. 운동을 하면 뇌 영양제라고 불리는 BDNF라는 물질 분비가 늘어나요. 이게 신경세포를 더 튼튼하게 하고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 주거든요. 뇌 영양제 BDNF. 네. 그리고 또 스트레스 회복력을 높여주는 NTPY라든지 아니면 기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 엔도르핀 이런 긍정적인 화학물질 분비로 늘어나고요. 좋은 건 다 나오네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면 스트레스에 더 잘 견디는 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운동의 항염증 효과도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염증까지요? 와, 생각보다 몸과 마음이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네요. 아주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표가 심박 변이도 HRV라는 건데요. 심박 변이도요? 그건 뭔가요? 심박 박동이 얼마나 규칙적이면서도 또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변화폭, 즉 HRV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좋다는 의미거든요. 부교감 신경이 더 활발하다는 신호고요. 아하, 그런데 규칙적인 운동이랑 심호흡이 바로 이 HRV 수치를 개선시켜요. 운동이랑 심호흡이 HRV도 좋게 만드는군요. 네. 결국 몸의 리듬을 잘 조절하는 게 뇌 기능이나 감정 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주 좋은 예시죠. 와, 정말 신기하네요. 그냥 걷고 숨 쉬는 건데 뇌파부터 뇌화학물질, 자율신경계 건강까지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니 놀라운데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시작해보면 좋을까요? 좀 막막하기도 한데. 네.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건 마음 챙김 움직임을 해보는 거예요. 마음 챙김 움직임이요? 네.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냥 걷거나 운동할 때 일부러 지금 내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내 발바닥 느낌이 어떻지? 숨은 어떻게 쉬고 있지? 이런 식으로요. 판단하지 말고요. 그렇죠. 좋다 나쁘다 판단 없이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불안한 생각이 막 스멀스멀 올라올 때 이런 신체 감각이 약간 안전한 닷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안전한 닷. 좋은 표현이네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걷기나 아주 가볍게 뛰기 아니면 실내 자전거 타기 같은 거 있잖아요. 부담 없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저강도로요? 네. 아무래도 쉽게 할 수 있고 다칠 위험도 적으니까요. 한 10분에서 20분. 이 정도 짧게만 해도 괜찮네.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경험? 아, 자기 효능감. 맞습니다. 그 자기 효능감을 얻는 게 중요해요. 운동 강도는 옆 사람이랑 편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정도? 그 대화 테스트 기준으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숨이 너무 차지 않게요. 그렇죠. 이걸 주 3회에서 한 5회 정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강도로 시작하는 게 좋은 이유가 또 있는데요. 네. 처음부터 너무 세게 하면 운동 중에 심장이 빨리 뛰거나 숨이 차는 그런 몸의 변화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강도 운동은 이런 신체 감각 변화를 좀 안전하게 탐색하면서 점진적으로 익숙해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안전하게 탐색한다. 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내가 즐거운 방식으로 운동 강도나 시간, 빈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경험이에요. 자기 조절이죠. 내가 정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운동 종류나 시간을 내가 선택하고 조절하는 경험 자체가 불안 때문에 약간 잃어버렸던 그 통제감을 되찾는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통제감 회복. 네. 그리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꾸준히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는 것 자체가 나는 소중하구나, 돌볼 가치가 있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과 같아요. 아주 적극적인 자기 돌봄 행위인 거죠. 자기 돌봄. 네. 그래서 이게 낮아진 자존감 회복에도 정말 좋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작은 성공들을 경험하는 게 어떻게 자신감으로 이어지는지 보면 이게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단순히 몸이 건강해지니까 정신도 건강해진다. 이런 걸 넘어서는 거죠. 네, 맞아요. 그 노력과 결과가 딱 맞아떨어지는 경험? 그게 내가 이걸 해낼 수 있구나 하는 그 감각을 직접 느끼게 해주잖아요. 그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신체 이미지. 이게 좀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으니까. 네. 둘째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거. 이게 높아지고 마지막으로는 성취 경험 자체가 계속 쌓이는 거죠. 이 3가지가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아요. 긍정적으로요. 신체 이미지 변화부터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이게 단순히 살 빠졌다, 근육 생겼다 이런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거보다는 내가 내 몸을 좀 관리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경험 자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통제감 같은 거네요. 내가 나를 관리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 바로 그거죠. 거울에 비친 모습 자체보다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그 내면의 시선이 바뀌는 게 핵심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심리학자 반두라가 말했던 자기 효능감이 더해지는 거죠. 자기 효능감. 내가 이 과제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 맞죠? 네, 맞습니다. 운동이 바로 이 효능감을 키우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믿음이 강해지는 건가요? 4가지 경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역시 성공 경험이에요. 아주 작은 거라도 예를 들어 오늘 10분 걷기 성공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나라고 못할 건 없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극도 받고요. 3번째는 언어적 설득. 주변에서 와, 잘하고 있어요. 꾸준하시네요. 이렇게 격려해주면 그게 또 힘이 되거든요. 능력을 믿게 되고요. 마지막은요? 마지막은 정서적, 생리적 상태예요. 운동하면서 뭔가 활력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답답했던 마음이 좀 풀리면서 불안감이 줄어드는 경험, 이런 것들이 다 효능감을 높여주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다 합쳐져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유능한데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 단단한 자존감의 바탕이 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운동에서 얻는 그 작은 성공들이 쌓이다 보면 예전에 실패했던 경험이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난 언니 잘 못해. 이게 아니라
나는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는 사람이구나 하고 스스로를 좀 다르게 보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일종의 자기 강화 루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작은 목표 달성하고, 기분 좋다. 긍정적 피드백. 동기가 더 생기고, 그럼 다음엔 조금 더 어려운 거 해볼까? 이런 식으로요. 이 선순환을 계속 돌리는 가장 중요한 힘이 저는 통제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목표를 정하고 내 노력으로 그걸 이뤄내는 경험. 아, 내 삶은 내 뜻대로 만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요. 아, 혹시 그게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그 도파민 보상회로랑 관련이 있을까요? 목표 달성하면 기분 좋은 호르몬 나와서 계속하게 만드는 거요? 네, 정확해요. 도파민이 대표적이고 엔도르핀이나 세로토닌 같은 다른 신경 전달 물질들도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뭐랄까 생물학적인 동기부여 장치인 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시작하는 것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데 처음엔 정말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부담 없이. 예를 들면요? 매일 딱 10분만 걷자. 아니면 플랭크 자세 잡고 10초만 버텨보자. 스쿼트 딱 5개만 하자. 이런 식으로요. 완벽하게 하려는 것보다 일단 해냈다는 그 성취감이 중요하거든요. 그 작은 성취감들이 모이면 불안감이나 스트레스 같은 것도 좀 줄어들고 감정적으로도 안정이 찾아오겠네요. 네. 그러면서 내 감정도 내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믿음까지 생길 수 있고요. 이런 성공 경험의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피드백을 좀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운동했다 이게 아니라 오늘 1km 걷기 성공했어. 와, 힘들었는데 이걸 해낸 내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요. 아, 구체적인 성과랑 내 노력을 딱 짚어서 인정해 주라는 거군요. 네. 운동하고 나서 느껴지는 그 좋은 기분 있잖아요. 상쾌함이나 뿌듯함. 그걸 방금 해낸 성과랑 의식적으로 연결해 주는 것도 좋아요. 성취 시각화라는 방법도 들어봤어요. 성공하는 장면을 미리 막 생생하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 네. 그것도 아주 효과적이죠. 예를 들어 운동복 입고 딱 목표한 거리를 완주하는 내 모습, 그때 느낄 뿌듯함, 성취감 이런 걸 미리 느껴보는 식으로요. 뇌는 실제랑 상상을 잘 구분 못한다면서요. 한번 더 힘내보자. 이렇게 긍정적인 말로 바꿔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혹시 목표를 좀 못 채웠더라도 에이, 괜찮아. 내일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자책하기보다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거죠. 정리해보면 운동을 통한 작은 성공들이 계속 쌓이면서 신체 이미지, 자기 효능감, 성취 경험 이 세 가지가 좋아지고 이게 뇌의 보상 시스템이랑 맞물려서 자존감을 높이는 거군요. 네. 그리고 자기 피드백, 성취 시각화, 자기 격려 대화 같은 방법들을 쓰면 그 효과를 더 키울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역시 꾸준함이고요. 그렇게 쌓인 작은 승리들이 분명 여러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80% 가까이가 잠을 아주 잘 주무신다고 답하는데요. 반면에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그 비율이 한 56% 정도밖에 안 된다는 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참 흥미로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몸이 피곤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우리 몸에는 그 정교한 24시간 주기 생체 시계, 그러니까 circadian rhythm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네네. 서케디안 리듬이요. 네. 근데 이제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 이 리듬이 깨지기 쉽고 그러면 이제 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그 생체 시계요. 그런데 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시계를 다시 맞추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알람처럼 버튼 누르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죠. 특히 아침이나 낮 시간대 운동이 아주 강력한 동기와 신호가 돼요. 아침에 햇살 받으면서 몸을 움직이면 그 낮 동안 우리 활력을 주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분비가 막 촉진되거든요. 네, 세로토닌. 근데 중요한 건 이 세로토닌이 밤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 바로 멜라토닌으로 바뀐다는 점이에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낮에 활동하는 게 밤잠을 위한 재료를 미리 딱 준비해 두는 셈인 거죠. 와, 그러니까 아침 운동이 단순히 그날 컨디션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밤에 잠 잘 자게 하는 일종의 수면 예약 같은 거네요.
햇빛이랑 같이 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그 햇빛 노출을 동반한 낮 활동이 밤 시간 멜라토닌 분비를 간접적이지만 아주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다만 이제 좀 주의할 점은 너무 늦은 저녁, 특히 잠들기 바로 직전에 너무 고강도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을 깨워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타이밍이 중요하군요. 네, 모든 타이밍이 중요하죠. 어쩐지 운동하고 나서 샤워하고 나면 몸이 좀 나른해지면서 잠이 잘 오던데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인 거였군요. 저는 그냥 근육이 풀려서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체온 변화가 잠을 부르는 신호였네요. 정확합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시작할 때 중심 체온이 서서히 떨어져야 자연스럽게 수면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운동으로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갔다가 이게 식는 과정에서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데 이 하강 곡선 자체가 수면을 유도하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아하. 마치 그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나서 몸 식으면서 잠 오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잠들기 바로 직전에 너무 격렬하게 운동하면 체온을 너무 높여서 오히려 잠드는 걸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점점 졸음이 쌓이는 거, 그 수면 압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운동과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깊죠. 우리가 깨어서 활동하는 동안 뇌에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계속 쌓이는데요. 이게 충분히 쌓이면 우리가 졸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아데노신이요. 네. 운동은 에너지 소비를 늘리니까 이 아데노신이 쌓이는 속도를 좀 더 빠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즉, 낮 동안에 몸을 충분히 움직여주는 게 밤에 더 깊고 만족스러운 잠을 자고 싶은 수면 욕구, 그러니까 그 수면 압력을 건강하게 높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정신적으로 피곤한 거랑은 다른 거네요. 그렇죠. 몸이 휴식을 원하는 자연스러운 신호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어떤 운동이 수면에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는 뭐 달리기를 싫어하는 분도 계실 테고 근력 운동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보통 걷기나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은 말씀드린 서케디안 리듬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돕는 데 효과적이고요.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이게 의외로 수면의 질, 특히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총 수면 시간을 늘리는 데 상당한 효과를 보인 연구들이 있어요. 근력 운동이요? 네, 한 연구에서는 근력 운동 후에 평균 수면 시간이 무려 40분이나 늘었다고 보고하기도 했고요. 40분이요? 꽤 크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운동은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서 스트레스를 줄여주니까 편안하게 잠드는 데 도움을 주고요. 스트레스. 정말 잠 못 드는 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죠. 운동이 이것도 좀 해결해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코르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져서 잠들기 어려워지는데 규칙적인 운동은 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 자체에 대한 반응성도 좀 줄여주고요. 몸이 스트레스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군요. 네, 게다가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이나 아까 말한 세로토닌 분비도 촉진하니까 불안감을 낮추고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서 숙면을 위한 좋은 바탕을 마련해 주는 거죠.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보는 셈이에요. 정말 운동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를 하는군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실천하려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역시 꾸준함이겠죠. 한두 번 해서는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가장 이상적인 건 아침이나 오후 시간에 중간 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다면 저녁 식사 후 한 20-30분 정도 지나서 가벼운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저강도 운동도 괜찮습니다. 네, 저녁 시간 활용도 가능하군요. 네. 중요한 건 잠들기 바로 직전에 고강도 운동만 피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즐거움을 느끼고 이건 내가 계속할 수 있겠다 싶은 운동을 찾아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점진적으로 시작하는 게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깨어있는 동안 우리가 능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거, 그 하나하나가 밤에 깊고 평온한 휴식을 위한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낮이 상쾌한 아침을 만드는 그런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운동이 스트레스 해소나 기분 전환에 진짜 좋다는 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과해지면
건강을 위한 습관이 오히려 일상을 좀 위협하는 그런 운동 중독 상태로 빠질 수가 있단 말이죠. 네네. 막 성취감이나 기분 전환 같은 좋은 보상이 어느 순간 통제력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건강한 열정이랑 위험한 집착은 분명히 달라요. 다른 거죠. 네. 건강하게 몰입할 때는 운동 자체가 즐거움인데 중독 상태가 되면 운동을 못하면 불안하고 다른 중요한 일들 있잖아요. 약속이나 책임 같은 거. 네. 그런 걸 다 뒤로 미루게 되죠. 그러니까 삶을 풍요롭게 하던 운동이 어느새 그냥 삶의 주인이 돼버리는 그런 역전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지점을 딱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호들을 우리가 좀 스스로 감지하고 주의해야 할까요? 몇 가지 좀 뚜렷한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면 운동이 뭐 삶의 거의 유일한 관심사가 돼버리고 다른 즐거움은 좀 시들해지는 그런 강박적인 모습, 이게 나타날 수 있죠. 맞아요. 다른 모든 건 그냥 운동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뭐 그런 상태랄까요? 그리고 그 이전과 같은 시간이나 강도로는 이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점점 더 운동량을 늘려야만 하는 내성.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돼요. 내성. 네. 마치 커피 계속 마시면 더 많이 마셔야 하는 것처럼 운동도 똑같아요. 이전과 같은 만족감을 얻으려면 더 오래, 더 힘들게 해야 하는 거죠. 운동을 계획대로 만약에 못하게 됐을 때 막 심한 불안감이나 짜증 느끼는 거. 이 금단 증상도 빼놓을 수 없고요. 그렇죠. 금단 증상. 이게 단순히 오늘 운동 못해서 좀 아쉽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감정 기복이 확 심해지는 경우죠. 네. 그리고 운동 시간이나 강도를 스스로 조절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통제 상실. 이것도 중요한 지표예요. 통제 상실. 오늘은 좀 쉬어야지 하면서도 결국 운동화 신고 나가고 정해둔 시간 훌쩍 넘기기 일쑤고. 그렇죠. 네네. 심지어 운동 때문에 뭐 가족이나 친구랑 사이가 틀어지고 뭐 학업이나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데도 운동을 못 멈추는 지속성이 나타나기도 해요. 심각하네요. 네. 부상당했거나 의사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막 운동을 강행하는 거. 이게 대표적이죠. 이런 행동 패턴은 뭐 당연히 정신 건강에도 안 좋겠죠? 그럼요. 계획한 운동 못했을 때 막 죄책감 느끼고 목표 달성 못하면 우울하고 스스로를 계속 몰아붙이고 자기 비난하고 네네. 이게 심해지면 뭐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도 하고 심하면 섭식장애까지 같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꽤 있고요. 또 신체적으로 미치는 악영향도 이게 간과할 수가 없어요. 신체적으로요. 네. 충분히 쉬지 않고 몸을 계속 몰아붙이면 특정 부위야 계속 스트레스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기는 게 과사용 증후군. 예를 들면 뭐 피로골절이라든지 건염 같은 만성적인 근골격계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죠. 계속 아픈데 참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 면역 기능 저하돼서 감기 자주 걸리고 심장박동 불규칙해지고 막 심혈관계 부담도 커지고 호르몬 불균형까지 다 올 수 있어요. 호르몬 불균형까지요. 네, 특히 여성분들은 생리불순 겪을 수 있고 남성분들은 테스토스테론 수치 저하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게 정신적인 문제랑 신체적인 문제가 서로 막 영향을 주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기 쉬워요.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균형을 찾는 데 있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균형이죠. 너무 비현실적인 목표보다는 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결과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운동하는 그 과정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는 태도. 이게 중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운동의 종류, 강도, 시간, 빈도, FITT 원칙이라고 하죠. 이걸 참고해서 자기한테 맞는 수준을 찾고 특히 충분한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해요. 휴식. 네. 근육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쉴 때 성장한다.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맞아요. 쉴 때 클다는 말. 네.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꾸준히 좀 점검하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몸이 보내는 통증이나 피로 같은 신호들이 있잖아요. 네.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귀 기울여야 하고요. 때로는 운동 강도를 좀 낮추거나 아예 하루 쉬어가는 용기도 필요해요. 그렇죠. 쉬는 것도 운동의 일부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운동 말고 다른 취미나 관계에서 즐거움을 찾는 노력도 중요하고요.
애초에 내가 운동을 왜 시작했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 건강이나 즐거움 같은 거, 그걸 자꾸 되새기는 게 길을 잃지 않게 도와줄 거예요. 만약에 혼자서 조절이 좀 어렵다, 힘들다 느껴지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합니다. 네, 운동은 분명히 우리 삶에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강력한 도구인데 그 열정이 건강한 범위를 넘어서 삶을 막 갉아먹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운동이 정말 삶의 활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핵심은 지속적으로 균형을 찾아가는 데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을 막 움직이고 있을 때도 마음은 자꾸 딴 데가 있잖아요. 뭐 어제 일이라든지 아니면 내일 할 걱정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그럴 때가 많죠. 마음 챙김 운동이라는 게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 내 몸에 딱 집중하는 거요. 그렇죠. 호흡의 어떤 리듬이라던가 근육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발이 땅에 닿는 이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런 아주 구체적인 신체 경험이에요? 네. 거기에 그냥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판단이나 평가 없이요. 판단 없이. 네. 그냥 지금 몸에서 일어나는 걸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이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운동 효과만 생각하면 그냥 열심히 몸만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게 말이죠. 우리 몸의 그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이요? 네. 보통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우리 몸은 딱 그 투쟁, 도피 반응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아, 막 심장 뛰고 긴장하고 그런 거요? 그렇죠. 근데 마음 챙김은 정반대로 이환 반응을 일부러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몸을 좀 진정시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몸한테 괜찮아, 좀 쉬자 이런 신호를 보내도록 돕는 거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연구들을 보면 마음 챙김 수련을 꾸준히 하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라고 하죠. 그 수치가 좀 낮아지고요. 네네. 심박수나 호흡수도 안정되는 경향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몸을 생리적으로 좀 안정된 상태로 이끌어주는 거죠. 오, 만성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 몸과 마음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뇌 자체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점이었어요. 그 뇌 가소성이라고 부르는 거요. 네. 뇌 가소성 맞아요. 마음 챙김 연습을 하면 뇌신경 회로가 진짜로 변하고 뭐랄까 최적화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뇌는 경험에 따라서 계속 변하거든요. 마음 챙김 수련은 특히 계획이나 자기 조절 같은 걸 담당하는 그 전전두엽 피질 기능은 좀 더 강화시키고요. 전전두엽 피질이요. 그 이마 바로 뒤쪽이요. 네, 거기는 활성화되고 반대로 불안 반응의 중심인 편도체 활동은 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요. 와, 신기하네요. 그럼 마치 그 스트레스에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보고 의식적으로 반응하도록 뇌가 약간 재훈련되는 느낌이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뇌의 반응 패턴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운동에 적용해 볼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요가 할 때요. 보통은 동작을 얼마나 잘하나, 얼마나 예쁘게 하나 여기에 집중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남들하고 비교하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마음 챙김 요가는 그게 아니라 그 아사나, 그 자세를 하면서 느껴지는 근육의 아주 미세한 떨림이나 아니면 내 호흡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이런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 결과가 아니라 과정 그 자체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거군요. 맞아요. 아니면 제일 쉬운 거, 그냥 걷기 있잖아요. 걷기조차도 훌륭한 마음 챙김 수련이 될 수 있어요. 걷기요? 그냥 걷는 거요? 네, 그냥 발바닥에 땅에 닿았다 떨어지는 그 감촉, 걸을 때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 뭐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판단 없이 그냥 알아차리면서 걷는 거죠. 목적지에 빨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걷는 그 순간순간을 느끼는 거네요? 네, 결과 달성보다는 과정 자체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거창하거나 어려운 건 아니네요. 그럼 여러분도 당장 한번 해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럼요. 정말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딱 5분. 5분만 시간을 내서요. 5분이요? 네, 그냥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숨 쉬는 거에만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코로 숨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이요. 아니면 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요? 네, 숨 쉴 때마다 배가 살짝 부풀었다가 가라앉는 그 움직임도 좋고요. 그냥 가만히 느껴보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 분명히 다른 생각이 막 끼어들 텐데요. 아, 저녁 뭐 먹지? 라던가. 아, 그건 너무 당연해요. 생각이 떠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그럴 땐 내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그냥 가볍게 알아차려주세요. 네. 그리고는 야단치거나 자책하지 말고 그냥 부드럽게 다시 주의를 호흡으로 가져오면 돼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아, 완벽함이 아니라. 네, 생각이 떠오른 걸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 그 연습 자체예요. 알아차리고 돌아오기. 그게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움직임 속에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연습은요, 단순히 운동 효과를 높이는 걸 넘어서요. 네. 몸이랑 마음이 다시 이렇게 연결되는 경험이잖아요. 이 경험이 쌓이면 운동하는 그 시간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삶의 모든 순간을 어떻게 경험하고 반응하는지 그 방식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와. 운동뿐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방식 자체요? 네. 어쩌면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스트레스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뭐랄까? 지속 가능한 마음의 기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거요. 이 사회적 연결감이라는 게 정말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이면서 동시에 정신 건강의 핵심 요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WHO 같은 곳에서도 개인이 자기 잠재력을 잘 발휘하고 뭐랄까? 사회적으로 잘 기능하는 건강한 상태, 이걸 유지하는데 이 연결감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감은 이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기 쉽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 중에 거의 3분의 1 가까이가 우울증을 겪는다는 연구도 있고요. 특히 요즘처럼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더 좀 중요하게 봐야 할 문제예요. 아, 그게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객관적인 고립 상태보다도 내가 외롭다라고 느끼는 그 주관적인 감정, 그게 정신 건강에는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하긴 그렇겠네요. 하지만 또 연결에는 분명 힘이 있잖아요. 강한 사회적 유대감, 소속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좀 더 편안해지고 우울이나 불안 위험도 낮아진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커뮤니티라는 게 우리한테 단순히 뭐 사람이 있다는 느낌을 넘어서서 서로 지지해주고 다양한 경험도 하고 또 삶의 어떤 목적의식 같은 것도 주면서 전반적인 웰빙이나 성장에 도움을 주죠. 예를 들면 온 가족이 모여서 밥 먹는 거나 아니면 월드컵 때 다 같이 막 거리 응원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바로 그런 거죠. 그런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경험들이 유대감을 확 높여주거든요. 아하, 심리학적으로도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 있다면서요. 사회 정체성 이론인가요? 네, 그거 흥미로운 이론인데요. 우리가 속한 집단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얻고 그게 또 자존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정체성이 생기면 그 자체로 끈끈한 유대감, 소속감이 생기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애착 이론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 안정적인 관계가 심리적인 안정기지가 된다는? 네, 간략하게 보면 그런 관점도 가능해요.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댈 수 있는 그런 심리적 자원이 되는 거죠. 그룹 운동 내에서의 지지적인 관계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아, 그래서 그룹 운동이 단순히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그렇게 효과가 큰 거군요. 저도 혼자 운동하면 금방 지치고 오늘은 쉴까?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룹 운동 환경에서는 옆 사람이 화이팅! 한번 외쳐주는 그 격려가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맞아요. 같이 땀 흘리고 있다는 그 경험 자체가 뭔가 끈끈한 동료애 같은 걸 만들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고요. 정확해요. 운동 자체가 뭐 BDNF나 가바,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뇌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늘려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데 이게 그룹 환경에서는 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시너지 효과 같은 건가요? 네, 그렇죠. 노인분들이 스포츠 활동 참여하시면서 우울감이 줄었다거나 주부님들이 그룹 운동하면서 활력을 찾는 사례들이 딱 그런 예시죠. 그룹 안에서 받는 지지라는 게 꼭 뭐 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보도 없고 실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자신감도 올라가고요.
그러네요. 또 그룹 안에서는 서로 막 칭찬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해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저 사람 잘하네 하면서 따라하게 되고 모방학습 같은 거요. 네, 그런 사회적 강화나 모방학습을 통해서 운동 능력도 자연스럽게 늘고 그러면서 우리는 운동하는 팀이라는 어떤 공유된 정체성이 생기는 거죠. 이게 외로움 해소에도 좋고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니까요. 그게 집단 응집력이라는 거랑 연결되는 거군요. 맞아요. 집단 응집력이 높으면 만족도도 올라가고 운동 수행 능력도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자기결정 이론을 하는 게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이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있대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네. 그룹 운동은 이 욕구들을 채워주기 좋죠. 동료들 지지 속에서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야. 자율성. 나 좀 느는 것 같아. 유능성. 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 관계성. 이걸 느끼면 내적 동기가 확 올라가서 꾸준히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처음에는 뭐 살 빼려고 아니면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 시작했더라도 하다 보면 성취감도 느끼고 운동 자체가 재밌어져서 계속하게 되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외적 동기가 내적 동기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운동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어떤 그룹 운동부터 해보면 좋을까요? 좀 부담 없을 만한 거요. 종류는 정말 다양하죠. 요가나 필라테스처럼 좀 차분하게 심신 안정과 유연성에 집중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줌바 같은 댄스 운동은 엄청 신나잖아요. 유산소 효과도 좋고. 아, 댄스 운동 재밌겠네요. 네. 또 단체 러닝 같은 건 특별한 장비 없이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인도어 클라이밍은 전신 근력 운동도 되고 문제 해결하는 재미도 있고요. 순환 운동은 짧은 시간에 체력 키우기 좋고 중요한 건 여러분한테 즐거움을 주고 이거라면 꾸준히 할 수 있겠다 싶은 걸 찾는 거죠. 처음 그룹 운동 시작할 때 좀 잘 적응하는 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처음엔 낯설고 좀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같이 시작할 친구를 만들면 좋고 아니면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따라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참여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강사님이나 동료들한테 궁금한 거 편하게 물어보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표라도 세워서 달성했을 때 스스로 좀 칭찬해주고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군요. 근데 혹시 성격이 좀 내성적이거나 사람들 앞에서 운동하는 게 불안해서 그룹 활동에 망설여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좀 단계적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처음엔 온라인 영상 같은 걸로 집에서 혼자 따라해보면서 좀 익숙해지는 거죠. 아, 집에서 먼저 워밍업을 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뭐 친구랑 같이 소규모 수업에 가보거나 아니면 수업에 참여하더라도 좀 구석자리처럼 마음이 편한 곳에서 시작해보는 거예요. 점차 인사도 나눠보고 간단한 질문도 해보면서 상호작용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점진적 노출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조금씩 익숙해지면 되는 거군요. 어쩌면 그룹 운동 환경을 그냥 운동만 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인 기술을 좀 안전하게 연습해 볼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오, 아주 좋은 관점이에요. 네, 때로는 작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예상 가능한 성공을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네. 이런 자기 효능감을 키울 수 있는 긍정적인 훈련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훈련장이라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결국 함께 땀 흘리는 경험이라는 게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사람들 사이에 연결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혼자일 때보다 함께일 때 우리는 더 강한 회복 탄력성,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룹 활동이 무조건 불안을 참고 견뎌야 하는 힘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인 자신감을 기우고 더 나은 날을 만들어가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그린 엑서사이즈라고 하죠. 이게 왜 특별할까요? 네. 그냥 밖에서 움직이는 거랑은 좀 다른 몸과 마음의 치유 효과가 있다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요. 네, 맞아요. 이게 운동 자체가 주는 좋은 점하고 또 자연에 있을 때 얻는 심리적인 이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시너지가 나는 거거든요. 시너지 효과요. 네, 그래서 실내나 뭐 도시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정신 건강에는 훨씬 더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긴 요즘 뭐랄까 정보도 너무 많고 자극도 많아서 우리가 계속 의도적 주의력이라는 걸 쓰면서 좀 지치잖아요. 그렇죠. 계속 신경을 써야 하니까요. 근데 자연은 좀 다르다고요. 그 부드러운 매혹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나뭇잎 살라기는 거나 물 흐르는 것 같은 거요. 네, 그런 것들이요. 그런 건 우리가 막 애써서 집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잖아요. 맞아요.
멍하니 보게 되죠. 그렇죠. 정신적인 노력이 거의 안 들어요. 그러면서 지친 주의력을 쉬게 해주는 거죠. 마치 배터리 충전하는 것처럼요. 이걸 주의 회복 이론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주의력 회복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심리 진화 이론이라는 건데요. 심리 진화요. 네. 인간이 아주 오랫동안 진화 과정 대부분을 자연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뭐 도시가 생긴 건 얼마 안 됐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연에 있을 때 좀 편안함을 느끼고 스트레스도 더 잘 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군요. 네. 실제로 연구들을 보면 자연에 있을 때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낮아지고 뭐랄까 행복감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올라가고요. 오, 특히 숲 같은 환경은 우울함이나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줄여주고 활력은 높여준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정말 몸에서도 변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아주 구체적인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요. 예를 들면요? 대표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그 코르티솔 있잖아요. 아, 네네, 코르티솔? 그 수치가 자연 속에서 활동하고 나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냥 숲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이 좀 진정된다는 객관적인 증거죠. 와, 호르몬 수치가 변한다니 신기하네요. 그리고 뇌 활동에도 변화가 있어요. 뇌요? 뇌파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뇌가 좀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일 때 나오는 알파파라는 게 있거든요. 알파파. 명상할 때 나온다는 그거 아닌가요? 네, 비슷합니다. 그 알파파 활동이 증가해서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혹시 그 숲이나 폭포 근처 가면 공기 좋다고 하잖아요. 음이온 같은 거. 그런 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음이온이 이런 뇌파 변화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이죠. 흥미롭네요. 근데 아까 면역력 이야기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아, 네. 그 부분도 아주 재미있는데요. 산림욕이라고 하죠. 숲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요. 네. 이게 우리 몸의 면역 체계, 특히 바이러스 감염세포나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 자연살해세포라고 부르는데요. NK세포요? 네. 그 NK세포의 수나 활동성을 눈에 띄게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정말요? 아니, 숲에 있는 것만으로 면역세포가 활발해진다니? 네. 아마도 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 같은 그런 물질들이 우리 면역 체계에 좋은 자극을 주는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이런 좋은 효과를 보려면 꼭 어디 멀리 가야 하나요? 뭐 국립공원이나 깊은 산속 같은 데로요? 사실 바쁘면 쉽지 않잖아요. 아니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게 또 그린 엑서사이즈의 큰 장점인데요. 접근성이 좋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공원, 하천변 산책로, 아니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 화단이나 그냥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 있죠. 네네. 그런 작은 자연들도 충분히 훌륭한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운동 강도나 시간이 아니라 자연이랑 연결된다는 느낌, 그걸 즐기는 마음이거든요. 아, 마음가짐이 중요하군요. 네, 그냥 정원을 가꾸거나 공원 벤치에 잠깐 앉아서 하늘을 본다거나 그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좋네요. 그래도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추천해 주실 만한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처음이시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냥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15분, 20분 정도 걷기. 네,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요. 강도는 약간 숨은 차는데 옆 사람이랑 편하게 대화는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게요. 그렇죠. 그리고 놀랍게도 어떤 연구에서는 단 5분에서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만 자연 속에 있어도 정신 건강에 좋은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5분요? 정말 짧네요. 스트레스 호르몬 줄여주고 뇌 안정시키고 또 면역 기능까지 강화하는 정말 다방면으로 좋은 거네요. 생각보다 쉽고요. 네, 맞습니다. 자연이랑 만나는 걸 숙제처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한 선물. 좋네요. 네, 어떤 결과를 꼭 얻어야 한다, 이런 부담보다는 그 과정 자체에서 자연이랑 교감하면서 얻는 즐거움, 또 회복되는 느낌, 이런 경험에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쩌면 꼭 밖에서 몸을 움직이지 않더라도요.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네, 그냥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바라보거나 뭐 새소리나 물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린 엑서사이즈가 주는 이점의 일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몸이랑 마음은 진짜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때려야 뗄 수가 없죠. 특히 운동이 단순히 뭐 몸만 단련하는 게 아니라 우리 뇌 기능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게 흥미로웠어요. 아, 네. 운동할 때 그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 BDNF라고 하죠. 이게 늘어난다고. 네, 맞아요. BDNF. 이게 뭐 새로운 신경세포 성장을 돕고 신경 가소성 이걸 좋게 해서 꼭 뇌에 영양제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 비유가 딱 맞아요. 뇌가 스스로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운동은 기분이랑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 있잖아요. 아, 네네. 예를 들어서 뭐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라든지 아니면 좀 의욕을 주는 도파민 이런 것들 분비를 막 촉진시키거든요. 아, 도파민도요? 네. 그러니까 뇌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 하드웨어랑 화학적인 균형, 소프트웨어 둘 다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이야, 그럼 완전한 통합적인 정신건강관리법이네요. 그렇죠. 운동만큼 좋은 게 또 없죠. 그러면 기분에 따라서 운동을 좀 다르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좀 우울하고 나 오늘 너무 무기력하다 이럴 때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아, 그럴 때는요.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거, 좀 부드러운 움직임이 좋아요. 부드러운 움직임이요? 네. 뭐 거창하게 할 필요 없고요. 그냥 햇볕 쬐면서 딱 1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서 기분 전환에 도움 많이 돼요. 아, 걷는 거 햇볕 쬐면서. 네. 아니면 뭐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한 20분, 30분 정도 걷거나 아니면 가볍게 자전거 타는 거. 이런 유산소 운동도 엔도르핀 나오게 해서 좀 긍정적인 기분 만드는 데 효과적이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완벽한 운동 이걸 생각하기보다 그냥 일단 움직인다. 여기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아, 일단 시작하는 거. 네. 그럼 반대로요. 마음이 좀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럴 때는요. 그때는 어떤 운동이 맞을까요? 그럴 때는 좀 안정감을 주는 거.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움직임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거요? 네. 예를 들면 심호흡이랑 같이 하는 요가나 뭐 태극권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네. 이런 게 부교감 신경을 좀 활성화시켜서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줄여주거든요. 그렇군요. 아니면 자연 속에서 좀 천천히 걷거나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처럼 좀 리듬감 있는 거. 반복적인 유산소 운동. 이런 것도 복잡한 생각에서 좀 벗어나게 도와줘요. 마음 안정시키는 데 좋죠. 듣고 보니 다 좋은 운동인데 이걸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제일 어렵죠. 이게 습관으로 만드는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아주 작은 시작. 이게 핵심이에요. 아주 작은 시작이요? 네. 막 거창하게 매일 1시간 운동. 이게 아니라 매일 딱 10분 스트레칭.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목표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 그 제임스 클리어의 2분 규칙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어떤 습관이든 일단 처음 2분만 해보는 거예요. 2분만요? 네. 예를 들어 운동 가야지 이게 부담스러우면 그냥 운동복으로 갈아입기 거기까지만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일단 문턱을 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 자체에서 좀 즐거움을 찾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즐거움이요? 네. 그 자기결정성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자율성 또 하면서 나 좀 느는데 내가 이걸 해내고 있네? 이런 느낌, 유능감을 받으면 내적인 동기가 엄청 강해지거든요. 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성취감을 느끼는 거. 맞아요. 지난주보다 1분 더 달렸네? 뭐 이런 작은 성공이라도 괜찮아요. 스스로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즐거움이랑 만족감이 결국 꾸준함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